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래까지 사는 거는 좋지만은 건강하게 정말 이팔 청춘처럼 100세 시대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즘에 이 보험 상품들도 이 100세 시대에 맞게 많이 진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예전 같지 않게 이제 롱텀 케어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많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롱텀 케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연세가 드셔서 네. 이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실 때 아. 누군가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하고 롱텀 케어를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의료보험은 이제 말 그대로 치료에 대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거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좀 거동이나 아니면 뭐 식사하시는 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그렇죠. 생활의 어려움을 네. 편하게 도와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의료보험이 옷을 입혀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메디컬 인슈런스는 치료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롱텀 케어에 대한 롱텀 케어는 이제 케어에 대한 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미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롱텀 케어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떤 상품이 네.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롱텀 케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놨는데요. 크게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롱텀 케어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스탠드 얼론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장점이 이제 금액이 조금 쌀 수도 있지만 계속 불입을 하다가 롱텀 케어가 생길 때까지 불입을 하게 되고 네. 만약에 롱텀 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의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그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보상금이 나오지만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을 미리 네. 매달 받아서 그걸로 롱텀 케어 비용을 대체하는 그런 플랜들도 나와 있고요. 그거 좋네요. 네,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네. 플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조인트로 같이 한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에셋 베이스 케어 플랜이라 그래가지고요. 목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목돈을 딱 넣으시고 부부가 조인트로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베네핏을 라이프타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 네. 보통의 일반적인 롱텀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네. 받으시게 되면 그 베네핏이 끝나시게 되는데 네. 이 세 번째 에셋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와,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플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랜이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에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요. 네. 거기에 보면 크로닉 일리스라는 그 리빙 베네핏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롱텀 케어가 생기게 되면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의 일부를 받아서 이 롱텀 케어 비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와 있어요. 와, 정말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보험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 네. 우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얼만큼의 버젯으로 보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어떤 병이 나기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비용을 저한테 지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로 쓰면 내가 하루 사는데 네. 필요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걸어가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샤워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중에 두 가지가 못한다고 판정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트리거라 그래서 엘리지블 하다고 보는 거죠.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치매처럼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럴 때도 혼자 놔두게 되면은 그분이 위험해지실 수도 있고 네. 집을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런 컨셉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의료 업계에서 네.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정확한 미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지금 이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몇 가지 중에 두 가지인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는 게 사실은 면밀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ADL이 있고 IADL이 있어요. 네. 그래서 Activity of Daily Living은 그냥 집에서 보통 하는 모든 그런 행동, 반경 모든 거를 포함하는 건데요.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다든지, 스스로 어떤 지팡이나 케인을 짚지 않고 그 워커 같은 것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네. IADL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Instrumental Activity Daily of Living이라는 거는 파이낸스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비를 내거나 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화를 자기가 걸고 받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험회사에서 포커스를 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뭐냐 하면은 메디칼로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전에는 지금 많은 한국 그 어르신들 이민을 오래전에 오셨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중에 메디케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롱텀 케어가 따로 없으셔도 네. 메디칼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젊으신 분들, 세금 보고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65세가 되셔도 그분들은 메디칼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인컴 리밋이 그동안 세금을 냈던 것들이 메디칼이 나오는 그 리밋보다 높기 때문에 그 메디칼을 받지 못하시면 그분들은 그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리저빌리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지금 40대, 50대, 60대의 분들이 앞에 처한 상황이죠.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이 메디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자기가 어떤 장애를 입거나 잘 걷지 못해서 무릎 수술을 했다거나 허리 수술을 했을 때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을 누군가 도와주는 간병인들이, 사실은 그 전에 메디칼에서 그 보내주는 간병인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아파트먼에 거기에 많은 간병인들이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청소도 하시고 뭐 샤워하는 거 샤워 체어에 앉아서 샤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료와 관계없는 그런 이런 집안일들을 간병인들이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것들이 사실 저희들 우리와 네. 같은 사람들은 65세가 넘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메디칼에 일리저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자산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65세 이후가 되면. 네, 65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메디케어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을 받으시는 인컴 기준이 있는데 300
먼틀리 뭐 1,300 얼마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뭐 1,300불, 1,400불 정도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적어도 20-30년 사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소셜 인컴 때문에. 네,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소셜 인컴이 그거보다는 넘어가시기 때문에 메디칼을 받으실 수 없고 롱텀 케어를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잖아요. 자기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네. 그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메디칼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메디칼에서 린이 붙어요. 메디컬 어. 리커버리 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메디칼에서 네. 이제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린이 바로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의 인컴 그 자산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바로 돈을 달라고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든지 상속을 하거나 팔 때 메디칼에서 자기들이 그 베네핏을 줬던 부분들은 린이 붙어서 그거를 다 가져가죠. 그럼 실제로 린을 살아 계실 때 린이 붙어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 배운 거는 뭐 어떻게 배웠냐면 네. 글로 배운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고 네네네. 메디컬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55세 이상이신 분이 메디칼의 베네핏을 받으시면 돌아가셨을 때 네. 상속되는 재산이 있죠. 네. 그거를 우선순위로 상속이 되기 전에 메디칼에서 리커버리 한다. 맞아요. 들어갔던 그게 코스를. 린이 붙는다는 거랑 네. 같은 근데 표현이에요. 이제 그거를 네. 지금 린이 법적으로. 붙는 거하고 네, 네. 네. 그냥 나중에 어느 타이밍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가져가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네. 같은 개념인데 마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재산 자체에 압류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이 롱텀 케어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럼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무슨 병이 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건강하더라도.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2ADL을 두 개 하루의 생활을 움직이는 것 중에 우리가 판정 기준에 두 개가 불가능하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이 컨티넌스에 대한 정확한 의료적인 컨셉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ADL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컨디션이 퀄리파이가 되는 건지 2ADL이 그렇게 아주 뭐 심하게 장애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무릎이 아프셔서 집안일 청소를 못 하시는 거면 벌써 ADL 중에서 하나가 하나의 장애가 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변이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 다이퍼를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셔야 되고 이런 경우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벌써 ADL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신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어서 샤워를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샤워 체어에 앉아서 하고 아니면 누가 도우미나 간병인들이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샤워 부분을 본인이 인디펜던트하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단 그 워커를 짚으시는 거 그거 자체도 ADL의 워커에서 트랜스퍼링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 도움이 없이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많으신 그 시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러신 분들, 그리고 그런 거를 안 받으셨어도 연세가 드심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2ADL의 이렇게 impairment, 그러니까 좀 그 힘든 부분이 생기면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아주 보통 70세 이상의 그 시니어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퀄리파이가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는 퀄리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그것도 생각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나이가 들면은 좀만 걸으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워커를 이용한다든지 지팡이를 짚으면 조금 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간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정도는 이 말씀하신 2ADL에 속하지 않을 것 같다. 속하죠. 네. 그러면은 지팡이를 짚거나 워커를 내가 좀 편하자고 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사가 꼭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팡이나 워커 자체가 그것도 메디컬 이퀴먼트예요. 네. 그래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처방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걸어가시는 그게 약간 이 fall risk, 그러니까 넘어지실 위험이 있으시거나 네. 밸런스에 프로블럼이 있으신 분들한테 의사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거를 받으실 수, 메디케어에서 그런 걸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트랜스퍼링에 어떤 임페어먼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롱텀 케어는 아주 연세가 아주 많아서 네. 정말 연로해서 네, 네. 정말 저 옆에서 누가 정말 저걸 안 케어를 안 해드리면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컨디션일 때 내가 이거 쓰는 거를 이거 뭐하러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크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모니카 씨께서 그 무릎 수술 하신 분의 그 예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은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이제 무릎이 점점 많이 아파지셔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고, 거기에서 그 롱텀 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상담을 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롱텀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그 의료적인 서비스, 홈헬스 같은 서비스를 90일 이상을 받는 정도고, 그분의 그 어떤 불편한 정도, 장애라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도 장애거든요. 네. 그게 이게 낫는 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롱텀 케어에 그 일리저블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메디케어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디칼이 없으셔서 정부에서 주는 간병인 서비스는 못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롱텀 케어를 가지셨고, 그분이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무릎 수술이 다 낫고 수술 부위가 다 낫고 재활에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90일 정도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건강 상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그 롱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일리저빌리티가 되셔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는 한 달에 그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3,000불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간병인 서비스를 거의 한 달에 한 250시간 정도를 그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커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롱텀 케어를 받고 제가 환자를 상담하고 모니카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메디칼을 못 받으셔서 앞으로 그런 장애 불편한 정도가 있으실 때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있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롱텀 케어 2ADL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2ADL이 6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드레싱, 옷 갈아입는 거, 토일레팅,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트랜스퍼링, 이동하는 거, 이링, 먹는 거, 베싱, 목욕하는 거, 마지막에 컨티넨스가 있어요. 네, 네. 컨티넨스가 배변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배변과 토일레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토일레팅은 그 말 그대로 본인이 가셔서 그 화장실까지 가셔서 앉으셔서 화장실 사용을 하고 정리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그거를 토일레팅이라고 하는데, 네. 토일레팅이 가능하신 분은 당연히 컨티넌스가 셀프 컨티넌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실 수가 네.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 배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애가 없으신 분들 같은데,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전립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소변 조절이 잘 안 되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환경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중풍 스트로크를 겪으신 분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 배변 조절이 네. 소변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이렇게 그 잘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이제 팬티에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걸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urinary incontinence는 소변 조절이 안 되시는 거고요. bowel incontinence는 대변 조절이 안 되시는 거고 total incontinence는 두 가지가 다 안 되시는 거고 종류로 의료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neurological problem에서 온 건지 그러니까 보통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신경 조절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피지컬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면 성인용 네. 기저귀 진짜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그럼요.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남자분들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전립선과 관련돼서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네. 요실금과 관련 그렇죠. 요실금도 그럼 이 컨티넌스에 속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요실금이 심하신 경우는 항상 기저귀를 차셔야 되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꼭 연세가 아주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주 요 인컨티넌스는 젊으신 경우에 또 사고로 뭐 이렇게 하반신 마비나 이러신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은 인컨티넌스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저는 보험 에이전트니까 네. 에이전트적 관점에서 봐서 그 컨티넌스하고 토일레팅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다르죠. 다른 개념이죠. 개념은 틀린데 만약에 컨티넌스가 있으신 분은 네. 토일레팅을 같이 퀄리파이 받기가 쉽나요? 컨티넌스하고 토일레팅이 다른 ADL의 캐러고리에서 다른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토일렛까지 가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몸이. 근데 본인이 이 그런 신경 쪽에서 마비가 느끼지 있어서 못할 때. 느끼지 네. 못하시는 분들은 컨티넌스는 조절이 안 되는 건데 토일레팅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른 ADL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6가지 ADL 중에 지금 2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인지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생겼을 때 또 받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이 6가지 중에 2가지가 안 되는 거와 별개로 네.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롱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네. 네, 보통 그게 severe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그분의 인지 장애가 심하신 경우인데 치매로 그렇게 되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풍, 그 스트로크가 와서 그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몸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메모리가 숄텀 메모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그걸 기억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자기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것 자체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 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그런 커그니티브 임페어먼이 여러 가지 그런 치매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아니면 스트로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이제 severe이라고 좀 붙어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커그니티브 그거를 하는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MMSE라든지 그런 커그니티브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항목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지금 몇 살인지,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라든지, 그리고 몇 년에 살고 있는지,
커런 이벤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어떤 뭐 시계 같은 거를 그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스크리닝 툴이 있어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제일 흔한 게 MMSE 같은 건데, 그걸 했을 때 30점 만점에 25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그분은 치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속하는 정도가 거가 심한 네. 뇌 사진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뇌 사진, 사실 치매 마일드나 모더레이트한 치매 있으신 분들은 뇌 사진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보고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고 그런 것들 그림도 그려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뭐 3가지를 단어를 주고 그 3가지 단어를 리핏해서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의 인지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시기를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플랜의 롱텀 케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됨에 따라서 은퇴 준비와 함께 롱텀 케어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앵커 대정보험에서 전문가들 함께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래까지 사는 거는 좋지만은 건강하게 정말 이팔 청춘처럼 100세 시대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즘에 이 보험 상품들도 이 100세 시대에 맞게 많이 진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예전 같지 않게 이제 롱텀 케어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많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롱텀 케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연세가 드셔서 네. 이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실 때 누군가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하고 롱텀 케어를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의료보험은 이제 말 그대로 치료에 대한 거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거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좀 거동이나 아니면 뭐 식사하시는 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그렇죠. 생활의 어려움을 네. 편하게 도와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의료보험이 옷을 입혀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메디컬 인슈런스는 치료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롱텀 케어에 대한 롱텀 케어는 이제 케어에 대한 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롱텀 케어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떤 상품이 네.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롱텀 케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놨는데요. 크게 한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롱텀 케어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스탠드 얼론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장점이 이제 금액이 조금 쌀 수도 있지만 계속 불입을 하다가 롱텀 케어가 생길 때까지 불입을 하게 되고, 네. 만약에 롱텀 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의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그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보상금이 나오지만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되면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을 미리 네. 매달
받아서 그걸로 롱텀 케어 비용을 대체하는 그런 플랜들도 나와 있고요. 그거 좋네요. 네,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네. 플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조인트로 같이 한 어카운트를 만드실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에셋 베이스 케어 플랜이라 그래가지고요. 목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목돈을 딱 넣으시고 부부가 조인트로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베네핏을 라이프타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 네. 보통의 일반적인 롱텀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네. 받으시게 되면 그 베네핏이 끝나시게 되는데 네. 이 세 번째 에셋 케어 플랜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와,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플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랜이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에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요. 네. 거기에 보면 크로닉 일리스라는 그 리빙 베네핏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롱텀 케어가 생기게 되면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의 일부를 받아서 이 롱텀 케어 비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와 있어요. 와, 정말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보험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 네. 우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얼만큼의 버젯으로 보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어떤 병이 나기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비용을 저한테 지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로 쓰면 내가 하루 사는데 네. 필요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걸어가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샤워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중에 두 가지가 못한다고 판정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트리거라 그래서 엘리지블 하다고 보는 거죠.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치매처럼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럴 때도 혼자 놔두게 되면은 그분이 위험해지실 수도 있고 네. 집을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런 컨셉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의료 업계에서 네.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정확한 미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지금 이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몇 가지 중에 두 가지인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는 게 사실은 면밀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ADL이 있고 IADL이 있어요. 네. 그래서 Activity of Daily Living은 그냥 집에서 보통 하는 모든 그런 행동, 반경 모든 거를 포함하는 건데요.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다든지, 스스로 어떤 지팡이나 케인을 짚지 않고 그 워커 같은 것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네. IADL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Instrumental Activity Daily of Living이라는 거는 파이낸스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비를 내거나 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화를 자기가 걸고 받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험회사에서 포커스를 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현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뭐냐 하면은 메디칼로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전에는 지금 많은 한국 그 어르신들 이민을 오래전에 오셔서
오셨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중에 메디칼, 메디케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롱텀 케어가 따로 없으셔도 네. 메디칼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젊으신 분들 세금복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65세가 되셔도 그분들은 메디칼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자기 인컴 리밋이 그동안 세금을 냈던 것들이 메디칼이 나오는 그 리밋보다 높기 때문에 그 메디칼을 받지 못하시면 그분들은 그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리저빌리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지금 40대, 50대, 60대의 분들이 앞에 처한 상황이죠.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이 메디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이 자기가 어떤 장애를 입거나 잘 걷지 못해서 무릎 수술을 했다거나 허리 수술을 했을 때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도와주는 간병인들이 사실은 그전에 메디칼에서 그 보내주는 간병인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아파트먼에 거기에 많은 간병인들이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청소도 하시고 뭐 샤워하는 거 샤워 체어에 앉아서 샤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료와 관계없는 그런 이런 집안 일들을 간병인들이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것들이 사실 저희들 우리와 네. 같은 사람들은 65세가 넘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메디칼에 엘리저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자산 기준으로 바뀌게 네. 되죠. 65세 이후가 되면. 네, 65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메디케어 아까 메디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을 받으시는 인컴 기준이 있는데 300 먼틀리 1300 얼마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뭐 1300불, 1400불 정도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적어도 20-30년 사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소셜 인컴 때문에. 네,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소셜 인컴이 그거보다는 넘어가시기 때문에 메디칼을 받으실 수 없고 롱텀 케어를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잖아요. 자기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네. 그 집을 갖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메디칼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메디칼에서 린이 붙어요. 메디칼 리커버리 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메디칼에서 네. 이제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린이 바로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의 인컴 그 자산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바로 돈을 달라고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다든지 상속을 하거나 팔 때 메디칼에서 자기들이 그 베네핏을 줬던 부분들은 린이 붙어서 그거를 다 가져가죠. 그럼 실제로 린을 살아 계실 때 린이 붙어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 배운 거는 뭐 어떻게 배웠냐면 네. 글로 배운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네. 메디칼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55세 이상이신 분이 메디칼의 베네핏을 받으시면 돌아가셨을 때 네. 상속되는 재산이 있죠. 네. 그거를 우선순위로 상속이 되기 전에 메디칼에서 리커버리 한다. 맞아요. 들어갔던 그게 코스를. 린이 붙는다는 거랑 네. 같은 근데 표현이에요. 이제 그거를 네. 지금 린이 법적으로. 붙는 거하고 네, 네. 그냥 나중에 어느 타이밍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가져가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네. 같은 개념인데 마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재산 자체에 압류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이 롱텀 케어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럼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무슨 병이 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건강하더라도.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2ADL을 두 개 하루의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 네. 우리가 판정 기준에 두 개가 불가능하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이 컨티넌스에 대한 정확한 의료적인 컨셉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ADL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컨디션이 퀄리파이가 되는 건지. 2ADL이 그렇게 아주 뭐 심하게 장애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은 뭐 무릎이 아프셔서 집안일 청소를 못 하시는 거면 벌써 ADL 중에서 하나가 하나의 장애가 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서 자꾸 실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 다이퍼를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셔야 되고 이런 경우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벌써 ADL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신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어서 샤워를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샤워 체어에 앉아서 하고 아니면 누가 도우미나 간병인들이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샤워 부분을 본인이 인디펜던트하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단 그 워커를 짚으시는 거 그거 자체도 ADL의 워커에서 트랜스퍼링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 도움이 없이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많으신 그 시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러신 분들, 그리고 그런 거를 안 받으셨어도 연세가 드심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2ADL의 이렇게 impairment, 그러니까 좀 그 힘든 부분이 생기면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아주 보통 70세 이상의 그 시니어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퀄리파이가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는 퀄리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나이가 들면은 좀만 걸으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워커를 이용한다든지 지팡이를 짚으면 조금 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간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정도는 이 말씀하신 2ADL에 속하지 않을 것 같다. 속하죠. 네. 그러면은 지팡이를 짚거나 워커를 내가 좀 편하자고 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사가 꼭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팡이나 워커 자체가 그것도 메디컬 이퀴먼트예요. 네. 그래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처방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걸어가시는 그게 약간 이 fall risk, 그러니까 넘어지실 위험이 있으시거나 네. 밸런스에 프로블럼이 있으신 분들한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거를 메디케어에서 그런 걸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트랜스퍼링에 어떤 임페어먼트가 있으신 분들이죠.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롱텀 케어는 아주 연세가 아주 많아서 네. 정말 연로해서 네, 네. 정말 저 옆에서 누가 정말 저걸 안 케어를 안 해드리면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컨디션일 때 내가 이거 쓰는 거를 이거 뭐하러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크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모니카 씨께서 그 무릎 수술 하신 분의 그 예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은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이제 무릎이 점점 많이 아파지셔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고 거기에서 그 롱텀 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상담을 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롱텀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그 의료적인 서비스, 홈헬스 같은 서비스를 90일 이상을 받는 정도고 그분의 그 어떤 불편한 정도, 장애라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도 장애거든요. 네. 그게 이게 낫는 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롱텀 케어에 그 일리저블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메디케어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디칼이 없으셔서 정부에서 주는 간병인 서비스는 못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네. 롱텀 케어를 가지셨고 그분이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무릎 수술이 다 낫고 수술 부위가 다 낫고 재활에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90일 정도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건강 상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그 롱텀 케어에
롱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일리저빌리티가 되셔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는 한 달에 그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3,000불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간병인 서비스를 거의 한 달에 한 250시간 정도를 그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커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롱텀 케어를 받고 제가 환자를 상담하고 모니카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메디칼을 못 받으셔서 앞으로 그런 장애 불편한 정도가 있으실 때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있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롱텀 케어 2ADL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2ADL이 6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드레싱, 옷 갈아입는 거, 토일레팅,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트랜스퍼링, 이동하는 거, 이링, 먹는 거, 베싱, 목욕하는 거, 마지막에 컨티넨스가 있어요. 네, 네. 컨티넨스가 배변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배변과 토일레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토일레팅은 그 말 그대로 본인이 가셔서 그 화장실까지 가셔서 앉으셔서 화장실 사용을 하고 정리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그거를 토일레팅이라고 하는데 토일레팅이 가능하신 분은 당연히 컨티넌스가 셀프 컨티넌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 배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애가 없으신 분들 같은데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전립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소변 조절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환경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중풍 스트로크를 겪으신 분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 배변 조절이 소변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이렇게 그 잘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이제 팬티에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걸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urinary incontinence는 소변 조절이 안 되시는 거고요. bowel incontinence는 대변 조절이 안 되시는 거고 total incontinence는 두 가지가 다 안 되시는 거고 종류로 의료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neurological problem에서 온 건지 그러니까 보통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신경 조절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피지컬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면 성인용 기저귀 진짜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그럼요.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남자분들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전립선과 관련돼서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요실금과 관련 요실금도 그럼 이 컨티넨스에 속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요실금이 심하신 경우는 항상 기저귀를 차셔야 되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꼭 연세가 아주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주 인컨티넌스는 젊으신 경우에 또 사고로 뭐 이렇게 하반신 마비나 이러신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은 인컨티넌스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저는 보험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적 관점에서 봐서 그 컨티넌스하고 토일레팅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다르죠. 다른 개념이죠. 개념은 틀린데 만약에 컨티넌스가 있으신 분은 그럼 토일레팅을 같이 퀄리파이 받기가 쉽나요? 컨티넌스하고 토일레팅이 다른 ADL의 캐러고리에서 다른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토일렛까지 가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몸이. 근데 본인이 이 그런 신경 쪽에서 마비가 있어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컨티넌스는 조절이 안 되는 건데 토일레팅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른 ADL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6가지 ADL 중에 지금 2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인지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생겼을 때 또 받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이 6가지 중에 2가지가 안 되는 거와 별개로 네.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롱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네. 네, 보통 그게 severe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그분의 인지 장애가 심하신 경우인데 치매로 그렇게 되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풍, 그 스트로크가 오셔서 스트로크가 와서 그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몸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메모리가 숄텀 메모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그걸 기억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자기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것 자체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그런 커그니티브 임페어먼이 여러 가지 그런 치매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아니면 스트로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이제 severe이라고 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요걸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커그니티브 그거를 하는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MMSE라든지 그런 커그니티브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항목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지금 몇 살인지,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라든지, 그리고 몇 년에 살고 있는지, 커런 이벤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어떤 시계 같은 거를 그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스크리닝 툴이 있어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제일 흔한 게 MMSE 같은 건데 그걸 했을 때 30점 만점에 25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그분은 치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속하는 정도가 건가요? 심한 네, 네, 네. 뇌 사진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뇌 사진 사실 치매 마일드나 모더레이트한 치매 있으신 분들은 뇌 사진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보고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고 그런 것들 그림도 그려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3가지를 단어를 주고 그 3가지 단어를 리핏해서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의 인지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시기를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플랜의 롱텀 케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됨에 따라서 은퇴 준비와 함께 롱텀 케어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앵커 대전 보험에서 전문가들 함께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